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한스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우리가 식당 차리기 전에는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요즘 엄청난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을 때 보면 어쩌다 일이 됐을까? 그러니까 식당을 개업하기 전에 비포와 또 문을 닫은 후에 애프터 굉장히 자기 생각이나 기대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낱 식당을 하는데도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다른데요. 세계 최강국에 속하는 러시아가 한때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크기가 어중간해요. 유럽에서 영토로 보면 두 번째다. 그래서 프랑스 다음으로 아마 우크라이나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빼고 유럽에서 두 번째 이 영토를 가진 나라. 남한의 한 6배가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인구가 한 4,400만. 인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에서 그 정도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몇 개 안 되죠. 자, 그래서 상대국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다. 또 과거에 소련의 많은 공업지대나 무기 제조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공산권이 몰락되고 많이 낙후되어 갔지만은 유럽 최빈국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이 소련이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또 더 나아가서 이 드네프르 공업지대 도네츠크 이 공업지대 등을 운영했던 그리고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비행기나 이런 중장비 무기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과거에 대러시아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죠. 근데 러시아의 이 지형을 보면 중간에 시베리아 지역이나 극동 지역에 대부분이 쓸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에도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농노가 과거에 지을 수 있는 영토가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한 5배, 6배를 많이 지어야 생산력이 겨우 나오는 거예요. 또 러시아의 땅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라는 것은 부분적인 땅들만 사람이 모여서 살지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지역 환경 그리고 요 근래에 소련에서 러시아 공화국으로 바뀐 다음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또 나라의 GDP 크기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땅이 170.5배가 큰데 인구는 한국의 3배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GDP는 한국과 비슷하니 저 나라를 유지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러시아를 과거의 소련이나 러시아 제국으로만 생각했죠. 강대국으로 지금 분류되지만은 속은 텅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이다. 그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또 과거에 소련 시절의 영광을 회복한다. 또 표트르 대제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서방가의 콤플렉스에서 느낀 노스탈자, 향수의 끊임없는 자극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가 없으니까 과거로 회귀해서 대러시아 제국을 부활한다. 자, 그것이 결국은 내부에서 지금 경제가 수습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국민의 한 5%만 좀 살고 나머지 95%는 거지화되어가는 현상. 이 속에서요, 푸틴은 정보기관, 그리고 군부, 그리고 올르가르히라고 부르는 특권, 유착 재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거기에 가스와 또 오일 등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해온 자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숭배를 만들었고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영웅으로 숭배하면서 그래서 푸틴 지지율이 저짓을 해도 80%, 90%에 이르는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점점 퇴행화되어서 과거에 스탈린 시대가 좋았다. 소련 시대가 좋았다. 심지어 살아본 경험조차도 없는 과거 대러시아 제국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 내부에 경제적 출구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 대러시아에 대한 민족주의적 욕구를 자극시켜서 전쟁으로 이끈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전쟁이 낳은 몇 가지 이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상점백회하듯이 달라진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안보 동맹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전쟁에 올인하면서 나토나 EU의 동맹국들을 확실하게 줄을 서라. 그리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라. 그 증거로. 또 그 증거로 러시아와의 오일이나 가스를, 에너지를, 의존을 잘라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나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너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동맹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장관이 나토 각국을 다 모아놓고 러시아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줘라. 그리고 또 EU는 EU대로 G7과 더불어서 모여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틈에 들어가지 못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의 소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핀란드가 오죽했으면 12일 지금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고 스웨덴도 5월 14일 나토에 가입한다. 그래서 중립국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EU, 나토 이런 부분에서 거리를 두고 있던 나라들이 이제 안보 동맹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다는 것은 기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무기를 주고 또 나토나 EU,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걸 충족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을 지향하다가는 언제든 먹이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안타까운 거라고는 나라의 경제 사정이 워낙 열악하고 나라 내부에 친러 세력이 일정하게 있는 바람에 이 발틱 3국이나 폴란드, 루마니아처럼 제때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게 전추에 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전쟁은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대 미국 등 안보 동맹으로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줘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미국이 한국 보고 러시아와의 경제적 보복을 하라는 거, 이것은요, 미국이 한국에 너희들도 우방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동안에 지정학적 갈등들이 많았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적어도 유럽에서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봤고 젤렌스키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전쟁은 저기 70년대, 60년대의 동남아시아나 또 뭐 중동이나 아프간 같은 데서 나는 거지, 아프리카에서나. 유럽에서는 전쟁이 안 날 거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강대국과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봤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지정학적인 문제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보여줬고요. 이것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이 전쟁이 어려워지면 최종적 수단으로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쓸 건가 말 건가라는 결정까지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한 80년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핵이나 생화학 무기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설마 칠까? 날 수 있죠. 물론 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의 선전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요. 대만은 우크라이나에 밥을 사야 돼요. 자, 그러면 북한은 남한에 어떻게 대할까요? 북은 남측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체크를 합니다. 남미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가 이간질을 굉장히 해서 노무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DJ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이제 미국하고 남하고 관계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게 도발을 해보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에 버금가는 핵과 미사일 보유국이다. 그래서 이제 남의 전술핵 미사일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이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걸 가시화시키고 기정사실화시키자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고무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오는 지정학적인 위기는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식량 연료 안보, 이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러시아는 이 자신의 가스와 오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차단, 즉 너네들이 가스나 오일을 쓰지 마라. 너네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 가스, 오일을 갖다 쓰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냐. 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곡물 창고고 주요 공업 원자재 창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식량 연료 안보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독일이 뺀질거렸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 하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면서 러시아하고의 에너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독일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봤을 때 동맹에서 누락되었을 때 결국 자국의 에너지 안보나 식량 안보도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겠죠. 자, 사우디는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갖다가 차단하는 동안에 사우디가 중심이 된 오페크가 오일 정산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사우디는 한때 바이든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 정산하겠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 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뺀 이유가 결국 미국 내부에서의 세일 가스나 세일 오일이 많이 나서 미국이 한마디로 이 사우디 아메리카가 돼 가고 있죠. 자, 이 속에서 너네들이 석유 가스로 우리하고의 경쟁자가 되고 과거에 그게 탐이 나서 중동에 있었는데 이제 너네들이 중동에 발을 빼니 사우디 주변에 전부 전쟁터고 난리 났다. 그래서 너네들은 결국 어리 있는 친구가 아니다. 사우디는 미국을 그렇게 보고 있죠. 자, 미국은 이번에 유럽이 러시아하고의 에너지 관계를 단절하면 미국이 세일가스, 오일 등을 정산시켜서 유럽에 공급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요, 에너지나 식량이 동맹관계에 따라서 한국처럼 어중간하게 양다리 타는 쪽에는 이것이 커다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즉 에너지나 식량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가시화되고 결국 동맹이 그것을 포장해 준다라고 지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부분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크라이나가 목숨을 내던지고 애국심으로 충만해서 러시아하고의 초전에 선전을 하고 국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고 또 젤렌스키나 지도부는 도망가지 않고 싸우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에서, 프랑스가 월남전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 네덜란드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에서 한 번도 미국이 좋은 꼴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개입해서요. 결국 전쟁이 트라우마가 되고 또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지금 미국의 국민들 73%가량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자, 이것은 그동안에 미국이 가져왔던 자유 서방을 갖다가 리드하는 국가, 도덕적 국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선전으로 미국이 처음에는 간보듯이 조금씩 도와줬죠. 심지어 전투기도 주지 않을랬죠. 그랬음에도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니까 미국이 이제 간을 보다가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기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투기부터 탱크부터 뭐 자주포부터 다 주잖아요. 미사일까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기는 정치적 의미는, 세계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주의 침략 국가가 한마디로 이 전쟁에 지게 됨으로써 이제는 미국 중심의 가치가 세계를 통솔하는 그런 기회가 다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갖다가 지금 81년 만에 통과시켜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엊그제 바이든이요. 이제 먼저 주놓고 나중에 후정산을 하는 거예요. 뭐 법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 의회는 바이든에게 러시아가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쏘면 무력 사용권을 미군을 보내라고까지 인정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종이 호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앞으로 중국이 만약에 대만하고 전쟁을 한다면 중국 또한 러시아보다 더한 종이 호랑이가 아니겠냐. 러시아의 군사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고 군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사기나 자부심도 없고 장군이나 장성들이 제대로 통솔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나 민주주의를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전쟁에 투입되는 장비나 병사들의 사기 저하나 이 작동 불능을 일으키면서 결국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 러시아가 깨놓고 베니까 우크라이나군을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의 각종 군사 무기들을 그대로 카피한 중국은 어떨 거냐? 과연 중국군의 사기는 넘쳐날까? 이것도 또 의문인 겁니다. 과거에 중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기지 못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엄청 발전되었다 하지만 다시 중국이 대만하고 붙게 되었을 때 과연 중국이 선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날 때는 이제 러시아는 강대국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될 거고 중국도 러시아처럼 속빈강정이라는 끊임없는 의심과 테스트에 시달릴 거라고 봅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아시아를 대표해서 G7 국가로 또 EU 회의에 개국 멤버로서 나토 회의에 참가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체제가 선진적이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 국가에서도 그들보다 오히려 낫거나 그 이상이라는 걸 입증했는데 한국은 공연히 젤렌스키를 불러서 국회 연설을 시키고 무기 제공을 거부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이 오랑캐적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국은 개망신을 당하고 일본은 굉장히 국가 이미지가 상승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한국의 선택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윤석열 정권이 과거 MB 정권들처럼 보수라고 하면서 매우 기회주의적으로 이 선택에서 뺀질거리다가는 한국은 세계 신냉전 하에 안보 질서 형성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천 드러나는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한국 세계 신냉전 안보 질서 재편에 제대로 올라타라.